안녕하세요. 누구보다 강인한 아들을 둔 60대 엄마입니다.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벌써부터 한숨이 나오는데요. 바로 제가 늘 재밌게 보던 채널에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된 이유가 된 사람 때문입니다. 그 사람은 제 삶과 제 가족의 삶을 송두리째 흔드는 불청객이었죠. 저나 제 가족은 그런 불청객이 감히 나타나 흔든다고 흔들릴 정도로 허투루 살아온 가족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어요. 참 시작부터 순탄치 않았는데요. 저나 남편이나 살면서 가장 고생했던 게 바로 신혼 시절이었습니다. 뭐 하나 이뤄놓은 거 없이 둘이서 서로 의지하면서 살면 더 빨리 자리를 잡을 거라는 믿음 하나로 마땅한 결혼식도 없이 결혼했고 사글세 방에서 시작을 했죠. 남편은 그 당시 주말이면 일용직으로 막노동도 마다하지 않고 했고 평일에는 노점상의 트럭에 양말이나 옷, 생활용품 가득 싣고 방방곡곡 다니며 장사도 하곤 했어요. 저도 남의 집 청소도 하고 애들도 봐주면서 열심히 돈을 모았죠. 그 당시 저나 남편은 그저 돈을 벌어서 자리 잡아야 한다는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그 한 가지에 너무 집중을 한 건지 저나 남편이나 서로 결혼 전에 약속했던 것도 잊었나 봐요. 저도 남편도 외동으로 외롭게 자랐거든요. 두 집안 다 자식이 하나여도 입에 풀칠하면서 살았는데 저랑 남편은 함께 풀칠할 형제나 자매가 있었으면 했어요. 그래서 우리 둘이 결혼하면 정말 힘닿는 대로 아이를 낳아서 잘 키우자고 우리 애들에게 평생 함께 갈 친구를 만들어주자고 말을 했었어요. 그래서 더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환경을 빨리 만들고 싶었고요. 하지만 일 때문에 바쁘기도 했고 또 저도 남편도 몸을 너무 혹사시켰던 탓일까요? 결혼하고 나서 1년 뒤에 예쁘고 소중한 아들이 태어났지만 그 후로는 좀처럼 소식이 없더라고요. 아쉽긴 했지만 저와 남편은 오히려 아이를 많이 원했던 마음을 아들에게만 쏟자고 말했어요. 남편은 평생 구상해왔던 사업 자금을 모았고 저는 저희 가족이 생활할 생활비를 벌었습니다. 아들은 그저 건강하고 착하게만 자라주었으면 했고요. 거의 5년간 저와 남편은 최소한의 생활을 하고 아들이 먹는 거나 입는 거 보는 것만 남부럽지 않게 해주면서 살았네요. 그리고 그 결과 남편은 직원 2명을 두고 드디어 부동산 중개와 임대 사업을 할 수 있는 본인 사무실을 작게 차릴 수 있었고 곧 있어서 방 2개짜리 집도 마련할 수 있었어요. 정말 그때의 기분은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그저 내 집 마련이긴 했지만 세상을 손에 얻은 것 마냥 행복했어요. 남편도 몸을 혹사시키는 일을 그만두고 본인 이름이 붙은 사무실에서 일을 할 수 있어서 기뻤고 아들에게 자랑스러운 부모가 된 것 같아서 뿌듯하기만 했죠. 그렇게 더 이상 힘든 일은 없고 우리 가족들 모두 승승장구할 일만 있을 거라고 믿었어요. 좋은 일만 있을 거라고 말이죠. 근데 제가 너무 오만했던 걸까요? 그 전에 사소한 행복을 잊어서 하늘이 제게 벌을 준 걸까요? 끝나지 않을 것 같은 행복은 한 번 쓰디쓴 좌절을 제게 안겨주었습니다. 2년 후 아들이 7살이 되던 해 밤 10시가 되기 전 시간이었어요. 그 당시 근처에 남편의 친구가 왔다고 연락이 왔는데 그 친구가 예전에 남편과 몇 번 갈등이 있다가 연락이 끊긴 사람이었어요. 물론 저도 얼굴은 알고 있었고요. 근데 몇 년 만에 연락해서 네 집이 어딘 줄 안다고 여기 앞에 왔으니까 잠깐 나오라고 하더군요. 남편은 그놈이랑 할 얘기 없다고 했는데 애도 있는 집에 이 시간에 찾아와서 무슨 짓 할까봐 일단 나가서 만나고 보내겠다고 하더군요. 근데 예전에 좀 살벌하게 주먹 다짐까지 갔던 걸 제가 알아서 혹시 무슨 일이 생길까봐 무서워서 애도 자니까 잠깐이면 괜찮겠지 싶어서 남편을 따라서 나갔죠. 정말 15분도 안 되는 시간이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15분이요. 남편은 또다시 그 친구라는 인간과 한판 싸우고 그냥 집으로 돌아왔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그 조용한 밤에 집 근처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와 남편은 서로 혹시 입으로 내뱉으면 그게 현실이 될까 무서워서 서로 말도 안 하고
집까지 막 뛰어갔어요. 사이렌 소리와 웅성거리는 사람들 소리가 커질수록 힘이 풀리는 다리에 미친 듯이 힘을 주고 뛰었습니다. 집 앞에 도착하니 소방차가 한 대 와 있었고 막 전소 작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불이 난 집은 바로 저희 집이었어요. 주변에서 사람들이 말리는데도 무조건 밀고 들어갔어요. 규영아, 규영아, 제 아들이 저기 있어요. 제 아들이 저기 안에 있어요. 제발 살려주세요. 제발 놔주세요. 저 들어가야 돼요. 라고 울부짖으며 절규했습니다. 집에서 자던 7살 난 저희 아들은 정말 너무나 감사하게도 이웃집 주민 한 분께서 탄내를 맡으시고 집 밖으로 나오셨다가 저희 집 문틈에서 검은 연기가 새어 나오는 걸 보고 신고를 하시고 구해주셨어요. 다행히 목숨은 구했지만 집이 반절 정도 탄 터라 아들의 얼굴과 목에는 가슴 아픈 화상을 입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는 그저 목숨만 건진 걸 천운이라고 생각하면서 하늘에 감사했고 저희 아이를 구해주신 주민분께 감사했어요. 어떻게 보답을 해서라도 마음을 표하고 싶었는데 주민분께서는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거고 저희가 드리는 보상금을 한사코 마다하시고 저녁값만 받겠다고 정말 딱 그 돈만 받아가시더라고요. 그 주민분을 보며 정말 세상에는 천사가 있구나, 참 기적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생각은 곧 끝을 모를 만큼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아들이 입은 화상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심각했거든요. 왼쪽 턱 주변과 이어지는 목까지 넓은 범위에 3도 화상을 입었는데 초반에 레이저 수술을 하고 피부 이식은 아직 다 자라지 않은 성장기 아이이기 때문에 이식했다가 나중에 피부가 늘어나면 다시 재수술을 여러 번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들을 살려준 생명의 은인에게 돈으로라도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고 싶은 것처럼 정말 얼마가 들어도 좋으니 저도 남편도 아들 몸에 남은 상처와 고통을 다 없애고 싶었어요. 그 어린 게 성인들도 힘든 화상 수술을 정말 몇 번을 버티면서 받아온 걸 생각하면 지금도 숨이 턱 막히면서 눈물만 납니다. 정말 병원에서 아이를 돌보면서 10분 단위로 계속 울었던 것 같아요. 나중에는 어느 정도 통증이 가신 아이가 TV 만화 뭐가 보고 싶다고 리모컨을 찾아도 울고 평소에 좋아하는 돈가스 집에 가고 싶다고 했을 때도 그 말 듣고 그저 엉엉 울었어요. 이 모든 게 다 부모인 제 잘못이라는 생각에 미안한 마음이 가슴에 사무쳤으니 말이죠. 다행히 아이가 초등학교 입학 전에 병원에서 퇴원은 할 수 있었지만 화상 자국은 선명하게 남은 채로 입학을 해야만 했어요. 저는 남은 자국으로 인해 아이가 받을 시선이 너무 무서웠습니다. 아이들의 솔직함은 때때로 어른보다 더 잔인하곤 하니까 아들이 같은 학교 아이들의 시선과 수군거림에서 상처를 받을까봐 두려웠죠. 그래서 아주 조금 더 화상 자국이 옅어진다면 1년 뒤에 입학하는 게 어떨까 이야기를 꺼내보긴 했습니다. 근데 아들은 싫다고 꼭 지금 학교를 다니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내 아들이지만 엄마인 나보다 더 용감하구나 감탄을 했지만 그래도 현실은 냉혹하기만 했어요. 아들이 학교를 입학하고 하루가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면서 아들은 학교만 다녀오면 힘이 없고 어느 날은 배가 아프다고 학교를 쉬고 싶다고 하는 날이 늘어가더라고요. 아이는 아무 일 없다고 저와 남편에게 말은 하지 않지만 분명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는 거라는 걸 알 수 있었죠. 그리고 어느 날 담임 선생님에게 연락이 왔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규영이 어머님. 다름이 아니라 오늘 규영이가 같은 반 친구와 다툼이 있었어서요. 아이 2명이 규영이 그 화상 상처에 대해 놀려서 규영이가 속이 많이 상해했어요. 놀린 아이들은 제가 충분히 혼을 냈고 학부모님들께도 통지가 갈 거니까 너무 걱정 마시고요. 규영이 오늘 댁에 가면 좀 안아주시고 달래주세요. 그 얘기를 듣고 억장이 무너졌죠. 당장 그 애들 집에 찾아가서 부모에게 화를 내고 싶었지만 일단 제 아들 마음부터 달래주는 게 우선이었어요. 어떻게 아이의 마음을 달래주나, 앞으로 있을 이런 일에 대비해서 아들의 마음을 어떻게 단단하게 만들어 줄 수 있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아들을 제 무릎에 앉혀서 안아주면서 말했어요. 규영아, 우리 규영이는 불길에서도 살아난 영웅이야. 우리 규영이는 불 속에서도 겨우 이런 빨간 자국만 남을 정도로 강한 사람이야. 규영이 얼굴이랑 목에 있는 건 흉터가 아니라 규영이가 천하무적이라는 증표나 마찬가지니까 뭣도 모르는 애들이 널 놀린다고 해도 그 얘긴 그냥 무시해버려. 그런 애들하고는 친구 안 해도 돼. 어린 아들이 다 알아들었을지 모르겠지만 마치 앞으로 아들을 지켜줬으면 하는 주문처럼 계속 규영아, 넌 강한 사람이야. 규영이는 불도 이긴 천하무적이야. 라고 되뇌었네요. 어쩌면 저 자신에게 되뇌인 말일지도 모르겠네요. 늘 잠든 아이를 보면 자국 부분을 쓰다듬으면서 울었는데 부디 엄마 아빠의 실수로 인해 생긴 이 상처가 아들의 마음에까지 남는 상처가 되지 않길 바랬습니다. 그래서 그 상처를 영원히 지워버리는 일만 제외하면 뭐든 다 해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학교 아이들도 아들 얼굴이나 목에 있는 자국이 생소해서 다가오지 않았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 자국을 아무렇지 않아 하는 친구들도 많이 생겼고 매년 아들 생일만 되면 그 친구들을 초대해서 정말 성대한 생일 파티를 열어주기도 했습니다. 남편은 주말이면 아들과 가장 친한 친구들을 데리고 놀이동산도 데려가기도 했어요. 제가 항상 두려워했던 건 어느 순간 본인 몸에 난 자국에 대해 아들이 저와 남편을 원망하는 순간이었어요. 아무리 제 마음속 죄책감 때문에 고통스럽다고 해도 아들 몸에 난 자국은 저와 남편의 부주의로 인한 상처인데 아들도 만약 사춘기가 오면 한 번쯤은 우리를 원망하지 않을까 남편과 몇 번 대화를 나누곤 했거든요. 근데 그런 생각이 저희 아들을 과소평가했다는 걸 알 수 있었는데요. 아들이 중학교 입학을 앞두고 사온 교복을 집에서 한번 입어보자고 했어요. 교복 살 때 남편과 함께 가서 저는 아들이 입은 걸 못 봤거든요. 아들이 교복을 입고 제 앞에 딱 서는데 언제 이렇게 컸을까 싶고 기특하고 소중해서 눈으로 찬찬히 살펴보는데 아이가 크면서 몇 번 더 치료를 받아서 확실히 옅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어쩔 수 없이 눈에 들어오는 붉은 자국이 교복 귀 사이에서부터 시작해서 턱까지 번져 있는 게 보이더라고요. 근데 아들이 그런 제 시선을 받는지 갑자기 제 손을 꼭 잡고 그러는 겁니다. 걱정 마세요, 엄마. 저 이제 정말 괜찮아요. 엄마 말처럼 정말 이제는 이 자국이 흉터가 아니라 제가 불 속에서 살아남았다는 증거처럼 느껴져서 오히려 절 특별하게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만 미안해 하셔도 돼요. 이런 걸로 저한테 미안해 하시기엔 엄마도 아빠도 이미 저한테 너무 완벽한 삶을 주셨는데요. 아마 아들도 제가 매번 본인 몸에 난 자국을 볼 때마다 슬픈 눈을 하거나 본인이 잘 때 제가 울면서 자국을 매만지는 걸 몇 년 동안 보며 언젠가 엄마를 힘들게 하는 마음의 짐을 덜어줘야겠다고 생각했나 봅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펑펑 울었고 어느새 제 키만큼 자란 아들은 제 등을 토닥거려주며 못난 엄마의 죄책감을 취하해 주었어요. 아들은 마치 저와 남편 가슴에 평생 남을 죄책감을 덜어주려는 것처럼 정말 고맙게도 잘 자라주었답니다. 공부, 특히 수학, 과학을 잘했고 대학 입시를 앞두고 통계학에 흥미를 보이더군요. 그래서 서울에서 유명한 대학교의 통계학과에 입학을 하게 됐죠. 나중에 경제학이나 공학 쪽으로 취업을 하지 않을까 했는데 아들은 언젠가 남편의 회사에 취직을 해서 아빠 일을 돕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아빠 회사인데 낙하산 취급받기 싫어서 졸업 후에 바로 아빠 회사로 들어가지 않고 다른 회사에서 경력도 좀 쌓아보고 스펙도 누구 하나 낙하산 소리 못하게 탄탄하게 쌓고 싶다고요. 그리고 아들은 정말 내뱉은 말은 무조건적으로 지키는 사람이었어요. 저나 남편과 했던 약속보다도 나 자신과 한 약속을 꼭 지켜내야만 직성이 풀리는 그런 성격이었거든요. 대학 다니면서 군대도 갔다 오고 마저 학기를 마친 뒤 졸업을 했어요. 그리고 중소기업에 입사를 해서 그곳에서 3년 정도 경력을 쌓았고 그 후에는 남편의 회사로 이직을 해서 원하던 대로 아빠의 일을 돕게 됐죠.
참 제 아들이지만 인성도 좋고 능력도 출중한데 아들이 30이 다 되어갈 때까지도 단 한 번도 아들은 연애 상대를 전화 남편에게 소개시킨 적도 심지어 누굴 만난다는 언질도 한 적이 없습니다. 물론 연애가 인생에서 필수적인 요소는 아니라고 하지만 그래도 저나 남편은 설마 아들이 몸에 난 자국 때문에 이성 앞에서 위축이 되나 걱정이 됐어요. 좀 넌지시 누구 안 만나냐고 선이나 소개자리 알아봐 주냐고 물어도 아들은 아니라고 지금은 연애할 때가 아니라는 말만 할 뿐이었죠. 무엇이든 알아서 잘하는 아들이긴 했지만 연애만큼은 본인이 노력하는 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저나 남편이나 걱정은 했지만 괜히 연애 문제에 개입을 해서 아들의 자존심을 건드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냥 믿고 기다릴 뿐이었죠. 그리고 아들이 35이 되던 해에 진지하게 만나는 여자가 있다며 언제 시간 나면 저와 남편과 함께 넷이서 밥을 먹자고 하는 겁니다. 드디어 올 게 왔다 했죠. 물어보고 싶은 게 정말 5만 가지는 더 됐습니다. 잠깐 규영아, 어디서 만난 아가씨야? 엄마, 현섭이 아시죠? 걔가 술 마시자고 해서 나간 자리에서 만났어요. 현섭이 여자친구의 학교 후배더라고요. 몇 살인데? 뭐 하는 아가씨야? 아유, 아빠. 그날 만나면 당사자한테 직접 물어보세요. 저한테 다 캐물어 가시지 마시고요. 30여 년 만에 아들이 연애하는 걸 처음 보는 부모한테 너무한 처사 아닌가요? 그래도 나이나 직업 정도는 알려줄 것이지 아들은 너무 다 알고 만나면 재미없다며 지 엄마 아빠를 안달나게 만들더라고요. 그래도 곧 있으면 아들이 좋아하는 상대를 만난다는 생각에 기대로 부풀었습니다. 어떤 아가씨일까? 우리 아들과 나란히 있으면 어울릴까? 혼자 별별 상상을 다 했는데 불현듯 정말 괜찮은 상대일까 싶더라고요. 이건 정말 나쁜 생각이지만 괜한 노파심에 행여 아들과 같은 상처가 있는 상대거나 아들이 본인의 상처 때문에 불어 눈을 낮춰서 상대를 고른 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기대 반, 의심 반, 불안감 반의 반을 품고 나간 자리에서 만난 아들의 상대는 눈이 절로 떠질 만큼 정말 완벽한 아가씨였어요. 적어도 겉모습은 말이죠. 단아하고 깨끗한 이미지에 키도 훤칠하게 크고 처음에는 혹시 아나운서인가 싶을 정도로 외모가 출중하더라고요. 특히 보자마자 저와 남편의 손을 두 손으로 한 번씩 맞잡으면서 밝게 인사할 때 우리 아들이 이런 모습에 반했구나 싶었습니다. 외모 때문에 아나운서인가 싶었지만 그 아가씨는 공무원이라고 본인을 소개했어요. 참 직업도 너무 좋지 않나요? 아유 공부하느라 고생했겠네 라고 하니까 티끌 하나 없는 미소를 지으며 요새 그 정도로 고생 안 하고 취업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하면서 웃더라고요. 그 미소를 보며 저는 차마 너무나 궁금한 질문은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혹시 민지 양은 우리 규영이 어디가 좋아서 만나는 거예요? 이런 질문 너무 주책이긴 한데 자식 가진 부모 입장에서 너무 궁금해서. 규영 씨요? 규영 씨 너무 착하잖아요. 전 이렇게 착한 사람 처음 만나봤어요. 그래서 더 규영 씨 부모님을 너무 뵙고 싶었고요. 특히 어머님이요. 규영 씨가 이렇게 여자한테도 너무 잘하고 매너 좋은 사람으로 자란 건 어머님 역할이 컸을 것 같아서 항상 규영 씨 보면서 아, 나도 저런 아들 낳고 싶다 생각했다니까요. 아, 이런 말 너무 주책이죠? 마음만 같으면 당장 둘이 그 식당에서 결혼시키고 싶었답니다. 정말 그 정도로 그 아가씨가 마음에 쏙 들었어요. 둘은 당장 결혼 생각은 없지만 진지하게 만나고 있다고 했고 그 후로 종종 그 아가씨는 아들을 통해 제게 선물을 보내거나 아들과 함께 집으로 와서 저녁을 먹고 가기도 했어요. 발렌타인데이에는 아들에게 줄 초콜릿을 만들면서 저와 남편이 먹을 초콜릿도 함께 만들어서 보냈더라고요. 그 마음이 너무 예쁘더군요. 집에 찾아오는 날에도 제가 과일 좋아한다고 들었다고 과일을 꼭 사오기도 했고요. 그리고 몇 번 얼굴을 보다 보니 제가 편해졌나 봐요. 본인이 일하면서 만나는 힘든 민원인 상대했던 경험을 말하면서 투정을 부리다가
갑자기 말을 딱 멈추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 어머님, 제가 너무 수다스러웠죠. 저희 부모님은 충청도에서 농사 짓는 분들이라서 자주 얼굴도 못 보고 오늘 하루 어땠다고 전화하려고 해도 다음날 농사일 때문에 진짜 일찍 주무시거든요. 근데 어머님께서 제 말을 너무 잘 들어주셔서 제가 순간적으로 저희 부모님이랑 있다고 착각을 했나 봐요. 저는 그 수다가 귀찮거나 버릇없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런 며느리가 있다면 심심할 틈이 없겠다는 생각만 했죠. 그리고 그런 생각대로 아들은 그 아가씨와 1년 뒤 결혼을 하고 정말 저희 집 가족이 되었습니다. 아내가 예쁘면 처갓집 말뚱만 보고도 절한다고 하잖아요. 저희 집은 며느리가 예쁘니 아들도 저도 남편도 아들과 며느리가 결혼할 당시 모든 부담을 할 수 있었습니다. 남편은 아들의 결혼을 축하하며 서울에 방 3개짜리 신혼집을 해줬고 벌이가 여유치 않은 사돈을 대신해서 혼수와 결혼식 비용까지 다 부담했어요. 솔직히 하나 있는 아들의 결혼을 위해서라면 뭐든 아깝지 않았지만 며느리마저 예쁘니까 말 다 했죠. 저는 앞으로 변함없이 늘 반짝거리며 잘 살라는 의미로 며느리에게 알이 좀 작긴 하지만 다이아몬드 반지까지 맞춰서 선물을 했죠. 며느리는 아까워서 절대 못 낀다고 꼭 나중에 예쁜 딸 낳아서 가보로 물려준다고 하더라고요. 결혼 후 정말 하루하루 행복해하는 아들을 보며 아들을 저렇게 만든 게 전부 며느리의 덕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도 남편도 참 며느리에게 고마워했어요. 부모가 채워줄 수 있는 행복이 있지만 사랑하는 사람이 줄 수 있는 행복은 따로 있잖아요. 남편은 그런 며느리에게 고마운 마음을 며느리 생일마다 따로 생일 선물이나 용돈을 보내주고 또 경제적으로 여유치 않은 사돈어른과 사부인을 위해 아들을 통해서 따로 용돈을 보내드리라고 돈을 챙겨주기도 했어요. 시간이 멈췄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너무 과한 행복은 시간을 멈출 생각을 하지 말고 내가 한 번쯤 멈춰서 뒤돌아봐야 하더라고요. 그 행복이 진짜인지 행여 금방 끝날 신기루 같은 건 아닌지 그리고 그 행복의 이면에 지옥으로 통하는 입구는 없는지 말이죠. 신혼생활이 너무 행복한지 엄마나 아빠는 보러 자주 오지도 않던 아들이 어느 순간 혼자서 집에 와서 저녁을 먹고 가는 날이 늘었습니다. 아마 아들이 결혼을 하고 1년이 조금 안 됐을 때였을 거예요. 저나 남편이나 처음에는 왜 벌써 엄마 아빠가 그리워서 왔냐고 했지만 어딘지 묘하게 아들의 표정이 어두워 보여서 혹시 싸웠냐고 물었죠. 근데 뭐 아들은 아니라고 하죠. 그냥 집 밖 그리워서 왔다고 하고 그리고 매번 요새 며느라가랑 어떻게 지내냐고 결혼해서 행복하냐고 물으면 그저 해벌쭉 웃던 녀석이 그런 질문을 하면 그 질문에 질린 건지 아니면 정말 결혼 생활 자체에 질린 건지 어깨를 으쓱거리거나 고개만 끄덕이고 말더군요. 근데 한 번은 아들이 밥을 먹다 말고 휴대폰을 들더니 집 밖으로 쑥 나가버리더라고요. 근데 그때 뭔가 휴대폰을 본 아들 표정이 너무 순식간에 굳는 게 이상해서 남편이 방에 들어갔을 때 저도 아들을 따라서 집 밖으로 나갔습니다. 아들은 아파트 비상계단 앞에서 조용히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었죠. 형님, 이러시면 저도 정말 곤란해요. 저번에도 일 찾는다고 하셔서 가져가시고 구직 활동도 하나 안 하셨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이 갑자기 사업이라고요? 너무나 수상한 통화 내용이었어요. 문제 소지가 다분히 많아서 저는 통화를 끝내고 다시 집으로 들어오려는 아들을 붙잡고 물을 수밖에 없었네요. 곤란해하는 아들을 계속해서 추궁한 결과 아들의 표정이 근래 어두웠던 원인은 바로 며느리의 오빠와 여동생이었습니다. 저는 두 사람을 결혼식에서 잠깐 보긴 했었는데 며느리의 오빠라는 사람은 그때 뭐 휴대폰 파는 일을 한다고 했고 여동생은 지방에서 대학을 다니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문제는 그 두 사람이 어느 순간부터 아들에게 생활비를 명목으로 돈을 요구했다는 거예요. 처음에 아들도 처제에게는 잘 먹고 다니라고 용돈을 주기도 했는데 갑자기 스스럼 없이 언니 대신 카드값을 대신 좀 내달라고 부탁을 하기도 했고 형님은 직장에서 잘렸다고
당분간 돈벌이가 없으니 생활비 좀 보내달라고 했다는 겁니다. 아주 며느리의 결혼으로 한 몫을 톡톡히 잡으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며느리는 이 사실을 아냐고 물으니까 아들은 제대로는 모른다, 괜히 걱정하고 부끄러워할까봐 본인이 이야기를 안 했다고 하더군요. 아들이 며느리를 많이 좋아하고 아끼는 건 저도 너무 잘 알지만 그래도 이건 아니라고 꼭 둘이서 대화를 해서 아들에게 사돈총각과 사돈처녀의 염치 없는 행동을 당장 멈춰야 한다고 했어요. 아들도 알겠다고 대화를 해보겠다고 해서 두고 봤는데 며칠 후 제가 연락을 해서 물어보니 며느리와 얘기를 했고 이제 사돈총각과 사돈처녀에게 돈 문제로 일절 부탁을 안 받기로 했다고 하더군요. 그래, 이 정도 문제는 일도 아니지 상식 없는 형제자매 때문에 며느라이도 고생했겠다 싶었어요. 그래도 문제가 여기서 끝나서 다행이다 싶었는데 아휴, 끝은 무슨 이게 모든 일의 시작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 후에는 별다른 문제 없이 지들끼리 잘 사나 싶었는데 딱 하나 계속 신경 쓰이는 문제가 있었어요. 아들이 결혼하고 3년이 지났는데 임신 소식이 들리지 않는 겁니다. 아들은 원체 아이를 낳으면 정말 최소한 둘은 낳고 싶어 했던 걸 이미 저도 남편도 알고 있었고 또 며느리도 제게 들어서 제 남편이 3대 독자고 아들도 3대 독자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도 외동이라서 늘 자식하고 손주들 많이 낳고 사는 게 이제는 이룰 수 없는 꿈이라는 말을 한 적이 있었고요. 또 며느리도 종종 은연중에 아이를 낳겠다는 말을 한 적이 있고요. 곧 둘 다 30 후반, 30 중반 되는데 때를 놓칠까 괜한 걱정이 돼서 저와 아들 그리고 며느리가 만나서 외식을 하던 날 넌지시 이야기를 꺼낸 적이 있었어요. 너네 혹시 아직 임신 계획 없니? 혹시 민지가 일에 지장 가는 게 신경 쓰이면 공무원은 출산휴가나 육아휴직도 잘 되어 있어서 걱정할 게 다른 회사보다 덜하지 않니? 혹시 봐줄 사람이 없는 게 걱정되면 내가 두 팔 걷어서 도와줄 거고. 임신은 전적으로 두 사람의 몫이기에 제가 입을 댈 문제가 아니지만 혹시 다른 계획이 있다면 듣고 싶어서 한 질문이었어요. 그리고 제 조심스러운 질문에 며느리는 이렇게 말했어요. 어머님, 요즘은 결혼 후에 다음 목표가 출산이 아닌 거 아시죠? 옛날이야 결혼하면 바로 임신 출산 계획 세웠지만 요새는 띵크족이라고 자식 없이도 둘만 잘 사는 부부 많잖아요. 굳이 인생에 있어서 부족한 부분을 아이를 낳아서 채우려는 것도 아이한테 못할 짓이고요. 그렇다고 제가 아예 안 낳을 것도 아니니까 그냥 두고 봐주시면 그건 저랑 이 사람이랑 시기 봐서 상의 후에 결정할게요. 아셨죠? 저는 이 대답에 알겠다고 했습니다. 솔직히 좀 정 없다라고 너무 단호하다고 생각할 수 있었지만 맞는 얘기라고 생각은 했어요. 저와 다른 세대 사람이 할 만한 생각이라고요. 그렇게 정말 며느리의 말대로 두고 봤습니다. 그리고 또 1년 동안 임신 소식은 강간무소식이었죠. 그리고 돌아온 명절날 저희 집은 제사도 안 지내서 늦은 점심을 가족들끼리 모여서 먹고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남편이 해가 바뀌어서 그런지 애들 나이를 가늠하더니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너희가 올해 몇 살이지? 규영이가 39이고 민지가 37이던가? 참 세월이 많이 지나기도 했구나. 근데 규영이가 곧 있으면 40인데 아직도 임신 계획이 없니? 그래도 더 나이 들기 전에 갖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남편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식탁 위로 갑자기 탁 하는 소리가 났어요. 며느리가 들고 있던 젓가락을 식탁에 거의 내동댕이 치듯 내려놓는 소리였죠. 순간 손이 미끄러진 건가 했는데 뾰족한 며느리의 눈빛을 보고 고의라는 걸 알 수 있었네요. 며느리는 저와 남편을 번갈아 가면서 보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분명히 1년 전에 어머니께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저 분명히 임신 문제는 제가 알아서 한다고 했잖아요. 설마 제가 임신하기 전까지 이렇게 1년 간격으로 눈치 주실 작정이세요? 제발 이런 일로 저 스트레스 좀 주지 마세요. 며느리는 그렇게 소리 한번 빽 지르고 그대로 본인 겉옷과 가방을 챙겨서 나가버렸습니다.
여러분은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 좀 듣기 싫은 소리를 들었어도 이 정도로 시부모님에게 다짜고짜 소리 지르고 자리도 박차고 나갈 정도로 못할 말을 한 거냐고요. 남편은 충격에 멍하니 있었고 저는 뒤돌아 나가는 며느리의 이름을 부르며 당장 다시 오라고 외쳤습니다. 가장 의아했던 건 제가 대체 왜 저러는 거냐고 묻는 제 말에도 묵묵부답으로 고개만 푹 숙이고 있던 아들의 태도였네요. 남편이 물어도 가만히 있어서 답답해 미칠 노릇이었는데 남편은 갑자기 무슨 수가 생긴 건지 주방에 들어갔다가 양주 한 병과 술잔 2개를 챙겨서 나왔어요. 평소 술도 잘 안 하는 사람이 본인 앞에 한 잔, 아들 앞에 한 잔 술을 따르더니 말하기 싫으면 마시자고 합디다. 아버지랑 오랜만에 술 한잔하고 술이 들어가도 말하기 싫으면 그러라고요. 두 사람은 한 40분 정도 대작하는 것처럼 말도 몇 마디 안 하며 연거푸 술만 마셨고 남편보다 먼저 취한 아들이 드디어 한숨을 푹 쉬더니 더듬더듬 속에 있는 얘기를 시작했습니다. 엄마, 아빠, 저 정말 저 여자랑 못 살겠어요. 저는 그냥 돈 나오는 구멍이고 집안이라는 노예나 다름없어요. 처음에는 안 그랬어요. 처음에는. 제가 지 오빠하고 동생한테 더 이상 돈 보내주기 어렵다고 하니까 그때부터 확 돌변하더라고요. 제가 왜 그러냐고 하니까 본인이 원하는 거 안 주는 사람한테는 본인도 도리를 안 한대요. 제가 그 여자 오빠랑 동생까지 책임을 져야 하냐고요. 분명 아들은 그때 사돈 총각하고 사돈 처녀 문제로 말이 잘 끝났다고 했는데 그게 아니었던 겁니다. 오히려 일이 더 꼬여버린 거죠. 그 후로 실망을 한 건지 빈정이 상한 건지 며느리는 아예 집안일에는 손을 떼버렸고 아들에게 지 오빠랑 동생 안 주는 돈으로 하출부를 고용하라고 했대요. 결혼 전 분명히 고생 안 시킨다고 하지 않았냐고 하면서요. 아들은 그저 서로 집안일을 분담해서 한다면 괜히 돈 안 쓸 수 있지 않냐고 하니까 며느리는 고작 설거지 하나 하기 싫어서 심부름 대행업체를 알아보질 않나 멀쩡히 냉장고에 반찬 있고 밥도 있는데 일주일에 4-5번씩 배달 음식을 시켜서 먹었대요. 마치 시위하는 사람처럼요. 또 가장 심각했던 문제는 바로 각방이랍니다. 임신이 안 될 수밖에 없는 게 아예 몇 달은 같은 침대에 눕지도 못했는데 임신 소식이 생길 수가 없다는 거죠. 아들은 이럴 거면 뭐하러 결혼을 했냐고 대체 왜 이러냐고 하니까 며느리가 너무나 태어난 얼굴로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내가 이 정도까지 했는데도 아직 모르겠어? 나 솔직히 당신 남자로 안 보여. 당신이랑 남들처럼 오순도순 지내면서 애도 낳고 살도 부대끼면서 살라고 결혼한 거 아니야. 당신 우리 친정 봤지? 다 쓰러져 가는 집에 돈도 안 되는 농사 남은 게 그것뿐이니 그거밖에 못하는 부모님. 나이 처먹고 제대로 된 직장도 없는 오빠랑 동생. 나는 그런 구질구질한 총구석에서 탈출해서 무조건 돈 많은 집안 며느리로 돈 걱정 안 하고 편하게 사는 게 꿈이었어. 그리고 그게 당신이었고. 그러니까 나한테 뭐 부부로서 함께하는 일반적인 일 강요하려고 하지 마. 나 당신이랑 그럴 생각 없으니까. 이 얘기를 듣는 저나 남편은 피가 거꾸로 솟았죠. 남편은 들고 있던 술잔을 바닥에 내동댕이쳐 깨며 아들에게 고함을 질렀습니다. 그딴 얘기를 참고 듣기만 했어? 네가 등신이야? 왜 그 얘기를 지금에 와서 말해? 회사에서 이 애비 선 타고 들어온 낙하산이라는 말 안 듣고 인정받으려고 악착같이 노력하는 놈이 정작 네 아내, 네 가정은 그따위로 돌아가게 냅둬? 아흐, 이 등신. 어휴, 등신. 말은 아들을 탓하고 있지만 남편은 그저 미치도록 답답한 심정을 어떻게든 해소할 상대가 필요했던 겁니다. 남편은 너도 당장 나가라고 꼴 보기 싫다고 아들에게 말했지만 아들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말했어요. 이혼을 하든 다시 한번 인간 대 인간으로 대화를 하든 해결을 할 테니까 잠시만 기다려달라고 말이죠. 저도 남편도 이제 곧 마흔인 아들의 결혼과 이혼 문제를 두 발 벗고 대신해 줄 수 없으니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저 제대로 된 선택을 하라는 말만 했죠. 그렇게 선택권을 전적으로 일임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 일이 있고 한 나흘 뒤 주말에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저 지금 그 사람한테 이혼하자고 했어요. 지금 어머니 댁으로 가는 중이니까 도착해서 전부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20분 뒤에 집에 도착한 아들은 어딘지 멍하고 후련해 보이는 얼굴로 그날 있었던 일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며느리는 그날 새벽까지 술을 먹고 아침에 들어왔고 해장한다고 매운 떡볶이와 김밥을 시켰다는데 그걸 반 정도 먹고 바로 방으로 들어가서 잤다고 하네요. 아들은 며느리가 배달 음식 포장 풀러서 그대로 방치하고 먹던 음식도 그대로 방치한 꼴 보기 싫어서 2시간 정도 헬스장에서 운동을 하고 집으로 돌아와서 빨래 돌리고 샤워를 하고 나왔답니다. 그리고 그때쯤 잠에서 깬 며느리가 주방 꼴을 둘러보고 한 말이 뭔 줄 아세요? 이거 왜 안 치웠어? 당신도 자다 일어났어? 이걸 내가 왜 치워? 나는 당신 자는 동안 운동 갔다가 이제 와서 빨래 돌리고 씻었어. 아, 그럼 주방도 좀 치우지. 내가 잠 깨서 일어나고 이런 꼴을 봐야 돼? 못 볼 건 또 뭐야? 당신이 먹은 거잖아. 당신이 처먹고 그대로 방치한 거. 뭐? 처먹어? 당신 정말 돌았어? 제정신이 아니구나. 뭐 나한테 남자로 안 보인다는 말 듣고 삐져서 이제 집안일도 나 몰라라 해? 이때 아들은 이런 인간과는 절대 인간다운 대화를 할 수 없겠다고 견적이 나왔다고 해요. 무슨 수를 써서라도 구제가 안 되는 인간, 그게 바로 본인의 아내였다고요. 그래서 그때 이혼을 결심하고 말했다고 합니다. 제정신이 아닌 건 내가 아니라 너겠지. 내가 정말 이런 말은 안 하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네 수준에 맞춰서 말해야 네가 알아먹을 것 같아서 어쩔 수가 없다. 네 말대로 총구석에서 촌년 데려다가 분에 넘치는 대접해줬으면 고마운 줄 알고 선은 지켰어야지. 대체 뭘 믿고 네가 이따위를 하는데 내가 이혼을 안 할 거라고 생각하냐? 뭐? 이혼? 그래, 이혼. 너도 좋잖아. 고작 돈 때문에 남자로도 안 보이는 나랑 평생 살겠다고? 시간 낭비 좀 작작해라. 나는 너 같은 거랑 시간 낭비할 생각 없어. 나는 너 같은 속물과는 다르게 정말 사랑이 넘치는 가정에서 자식도 낳고 살고 싶으니까 너는 이 집 나가서 나 말고 다른 호구 찾아봐. 당장 오늘부터 집 좀 비워주면 좋겠는데 내가 그나마 같이 살았던 정을 생각해서 용달 정도는 불러줄 수 있어. 짐 정리하기 편하게 내가 집은 비워줄 테니까 내가 올 때까지 짐 빼서 나가. 만약 내가 이 집에 다시 왔는데 네 머리카락 한 올이라도 보이면 네 집 내가 직접 정리해서 자선단체 기부를 하든가 길가에 버리든지 하고 이혼할 때 정말 국물도 없을 줄 알아. 알아들어? 솔직히 아들의 이혼 결심보다도 아들이 며느리에게 한 말들이 놀라웠어요. 아들이 이렇게 모질고 원색적인 말을 할 줄 안다고는 생각도 못했는데 제가 정말 그렇게 말했냐고 물으니 아들은 며느리를 마주했을 때 말 못할까봐 미리 연습까지 했다고 하네요. 며느리에게 반박할 말을 직접 작성을 해서 달달달 외웠답니다. 실제로 써먹을 때 훅 하고 튀어나올 수 있게 말입니다. 아들은 본인이 알아서 할 테니까 걱정 마시라고 결혼해서 그 여자 곁에서 평생 불행하게 사느니 혼자라도 이혼해서 편하게 살고 싶다고 했어요. 그리고 다음 날 정말 바로 이혼 전문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고 오고 하더라고요. 소장도 써서 바로 법원에 제출했다고 하고요. 근데 아들이 정말 틈도 하나 보이지 않았는지 며느리가 절 찾아왔더라고요. 무슨 일에선지 일도 다니는 애가 평일 오전부터 저를 찾아와서 본인이 받은 이혼 소장을 인터폰 카메라에 들이밀며 제발 이야기 좀 들어달라고 간곡히 부탁을 했습니다. 저는 일단 문을 열어주고 팔짱을 끼고 말했어요. 예, 너 이제 나랑 볼 일 없다. 이제 소송 첫 단계긴 하지만 이미 너랑 나는 남남이나 마찬가지야. 어머님,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저도 규영 씨가 설마 정말 저랑 이혼할 거라고는 생각도 못 했거든요.
저 정말 제가 했던 잘못된 행동에 대해 반성도 했고요. 또 왜 그랬는지 다 설명할 수 있어요. 아이 문제는 정말 시기가 중요하니까 저랑 규영 씨 아이가 최적의 시기에 태어났으면 해서 그래서 미뤄왔던 거였어요. 제 몸으로 낳는 아이인데 저라고 더 젊을 때 낳고 싶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집안일은 아유 됐다 됐어. 더 이상 듣고 싶지도 않고 들을 이유도 없어. 나한테 설명해서 뭐하니? 너 나랑 이혼하니? 규영 씨는 제 연락도 안 받고 제 말은 도저히 들어주지도 않는단 말이에요. 다 변호사 통해서 말하라고 하는데 제가 어떻게 그 사람하고 대화를 해요. 규영 씨는 어머님 말이면 그래도 잘 들으니까 어머님이 어떻게 설득만 잘 해주시면 이미 너 같은 애랑 못 살겠다고 이혼 소장까지 쓴 애를 내가 어떻게 설득하니? 일 없다. 내가 왜 굳이 내 아들 인생 망치는 선택을 하게 설득을 해? 네 말도 안 되는 얘기 듣고 싶지 않으니까 그냥 가서 앞으로 어떻게 살까 궁리나 해. 그게 더 건설적이겠구나. 그 이후로도 며느리는 계속해서 저를 찾아왔어요. 저는 계속 문을 열어주지 않고 나중에는 넌더리가 난 아들도 다음에 다시 오면 경찰을 부르라고 하더라고요. 증거로 쓰면 좋겠다고 하면서요. 그러다가 무슨 다시 돌아오는 각설이 마냥 또 며느리가 집으로 찾아왔는데 이번에는 인터폰을 누르자마자 다짜고짜 이런 소리를 하는 게 아니겠어요? 어머님, 저 일 그만둘게요. 이건 또 무슨 회유인가요? 어떻게든 제 관심을 끌려는 모습이 가상해서 어디 말이나 들어보자 하고 다시 한번 그걸 집으로 들였습니다. 며느리는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앉자마자 속사포처럼 말하더군요. 어머님, 저 이번에 규영 씨랑 다시 잘 될 수만 있다면 일 포기할 수 있어요. 일 그만두고 그간 규영 씨한테 못했던 내조하면서 잘 살 수 있고요. 애도 낳아서 남의 손 하나 안 빌리고 잘 키울게요. 아버님도 그렇고 규영 씨도 3대 독자라면서요. 제가 규영 씨 닮은 아들은 물론이고 저 닮은 예쁜 딸도 낳아드릴게요. 참 처절하지 않나요? 마치 어떻게 해서든 떨이로 남은 상품을 팔려고 애걸복걸하는 장사치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장사치는 어떻게든 이윤을 남기는 법이죠. 며느리 또한 저렇게 제안을 거듭해서 하면서 모든 마진을 남기려는 게 빤히 보여서 물었어요. 내가 보니까 네가 맨입으로 그걸 다 지키려는 건 아닌 것 같고 분명 원하는 게 따로 있는 것 같은데 의문스럽게 숨기지 말고 어디 한번 말해봐라. 드러나 보자. 제가 미끼를 문 척하자 며느리는 잠시 입맛을 다시는가 싶더니 목을 한번 가다듬고 말했죠. 어머님도 아시다시피 저희 친정이 상황이 좋지 않아요. 지금까지 일하면서 번 돈의 절반은 매달 부모님이나 지금껏 제대로 된 직장 한 번 없는 저희 오빠랑 동생한테 다 들어갔어요. 안다. 네 친정으로 들어간 돈에 나나 규영이 아버지가 준 돈도 있었지. 네, 어머님. 저도 정말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갑자기 그런 경제적인 지원이 끊긴다면 저희 부모님 지금처럼 사람다운 생활도 어려우실 거예요. 예, 떠벌떠벌 입 아프겠다. 본론을 말해 본론을. 그러니까 매달 저한테 300만 원만 주시면 제가 그거 잘 분배해서 저희 부모님이랑 오빠랑 동생한테 보낼 수 있도록 할게요. 300? 하, 그건 어디서 나온 숫자니? 내가 알기론 네 월급이 그 근처도 못 가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어머님. 초과수당 같은 거 합하면 그 정도는 되고 또 전 공무원이잖아요. 어머님, 나중에 받을 연금도 생각을 해야죠. 그래? 그리고 또 다음은 그리고 예전에 아버님께서 저한테 벤츠 사주겠다고 하신 거 기억하세요? 왜 저랑 규영 씨 10주년 결혼 기념일 되면 선물로 주시겠다고 했는데 그거 좀 땡겨서 이번에 사주시면 제가 더 힘내서 건강하고 예쁜 손주 낳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그건 본 모습을 몰랐던 때 기쁜 마음으로 사줄 수 있었던 거고 이미 네가 어떤 애인 줄 다 알았는데 나나 규영이 아버지가 그걸 사주고 싶겠니? 참, 너도 옆구리 찌르니까 바로 와르르 네 본색 다 드러내는구나.
약은 줄은 알고 있었는데 아주 반푼이가 따로 없구나. 너같이 물욕에 눈멀어서 아무것도 안 보이는 애한테 매달 300이나 벤츠 사주느니 그 돈으로 기부를 하는 게 훨씬 더 낫겠다. 어머니, 전 정말 어머님을 믿고 얘기한 거예요. 어머님이 제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어주실 줄 알고. 나도 너 믿었어. 나도 네가 평생 우리 가족으로서 변함없고 완벽할 줄 알았다. 나한테 속아서 억울하니? 그래도 나나 규영이나 규영이 아버지가 당한 배신감에 반의 반도 안 될 거야. 네가 느낀 배신감은 어디까지 나불대나 궁금해서 들어봤는데 역시나 쓰레기 같은 얘기뿐이구나. 앞으로 그 열정과 시간을 규영이랑 이혼하면서 쓸 에너지로 하고 앞으로 더 이상 추접하고 비참해지고 싶지 않으면 나한테도 또 규영이한테도 찾아오지 마라. 알아들어? 저는 그 후로 더 이상 며느리를 상대하지 않았습니다. 찾아오진 않지만 계속 문자나 전화를 하는 걸 싹 무시하고 나중에 아들에게 말해서 휴대폰 차단까지 했어요. 이 기회로 제 며느리였던 애가 얼마나 멍청한지 알게 됐지만 그중 얘가 저지른 짓 중 가장 멍청한 짓이 뭔 줄 아시나요? 바로 정말 제게 말했던 대로 덜컥 공무원을 그만뒀다는 거예요. 믿어지시나요? 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런 짓을 했는지 충격적이었지만 그만둔 후에 제 아들에게 찾아가서 본인은 정말 이제 일도 그만두고 아무것도 남지 않았으니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고 매달렸단 얘기를 듣고 헛웃음만 났습니다. 물론 아들은 그런 얄팍하고 극단적인 수에 넘어가지 않았지만 적잖이 충격을 받은 것 같긴 했네요. 본인이 정말 사랑이라는 감정에 순간 눈이 멀어서 이런 여자랑 결혼했다는 게 충격이었던 거죠. 미래까지 다 버리고 어떻게든 피해보려고 했지만 결국 며느리, 아니 그 멍청한 애는 이혼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아들은 그동안 며느리가 명령을 하거나 폭언을 했던 문자 내역도 다 저장해뒀었고 그동안 아들이 그 애의 오빠나 동생에게서 금전적인 요구를 받은 문자 증거, 또 각방을 썼던 증거까지 모두 변호사에게 넘겼고 이제는 다행스럽게도 둘 사이에 애가 없어서 이혼은 생각보다 별다른 문제 없이 빠른 시간에 끝날 수 있었죠. 그 애가 이혼을 하고 손에 쥐고 나간 건 결혼 생활 동안 썼던 물건이나 지 몸뚱이 정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네요. 아들은 결혼 생활을 했던 집을 처분하고 다시 저와 남편이 사는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새로 집을 구하라고 해도 한동안은 아무도 없는 빈집에 있으면 괜히 부정적인 일만 생각날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괜찮은 척하고 이혼을 후련해 하긴 했지만 나름대로 상처를 받은 아들이 안쓰러워서 쉽게 위로의 말도 못 꺼내고 그냥 바라보기만 했어요. 아들은 그런 저를 보고 웃으며 그러더라고요. 엄마, 지금 제 화상 자국 보는 것처럼 제 얼굴 보는 거 아세요? 엄마가 그러셨잖아요. 엄마 아들은 천하무적이고 강한 사람이라고. 당분간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 다른 사람 만나서 새 출발하겠다는 말은 못하겠지만 그렇다고 제가 안 괜찮은 건 아니니까 걱정 마세요. 그냥 지금은 제 일이랑 평생 저를 배신하지 않는 두 사람이랑 살면서 좀 마음 편히 지내고 싶어요. 그 두 사람은 당연히 엄마랑 아빠고요. 세상은 비록 고통으로 가득하더라도 그걸 극복하는 힘도 가득하다고 합니다. 아들이 다시 괜찮아질 거라고 이 상처도 과거의 화상 자국처럼 훌훌 털고 아무렇지 않을 거라고 믿지만 그래도 여러분의 응원을 받는다면 그 순간이 조금 더 빨리 다가오지 않을까 합니다. 부디 앞으로 다시 혼자가 돼서 남은 본인 인생을 열심히 살 저희 아들의 앞날에 더 이상 상처가 없길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모두 행복하시고 건강하세요.